여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에 성공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지속성을 띠게 됐습니다. 네, 한편 미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보유세 증세 관련한 일정이 이제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변수들이 속속 예정된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 과연 어디로 올라가게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을 따지고 본다면 서울 강남권, 강남 3구라고 하죠. 이 지역의 선거 판세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마 재건축 관련된 어떤 관련 유권자가 본인의 어떤 표심을 표현하기에는 그 숫자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규제가 또 법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제도가 이제 개선된다라는 어떤 그런 코드가 꼭 매칭되는 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정책이 유지가 된다라든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일단은 많거든요. 유지는 확실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강화되는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이 웬만한 거는 다 이미 표출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유지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완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 재건축 심의에서 수차례 그 퇴짜를 맞은 음마 아파트 또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주장을 유지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나름의 대응책들도 마련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현재 이제 제도상으로는 이제 대응책을 이제 강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추진을 당분간 이제 보류를 해서 향후에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온다든가 또 다른 어떤 코드에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든가 이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업 자체가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 자체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장기간 표류를 하면 오히려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라든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불리함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도 크게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법률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결정되는 부분 많이 있지만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 3선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시사하는 바 특히 서울권은 말이죠. 적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예전에 정부의 어떤 그런 정권이 좀 다른 쪽이었을 때에도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계셨을 때 그 박원순 시장은 좀 정부와는 좀 다른 목소리를 좀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여당 같은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과는 거의 그 내용이 모든 정책들이 싱크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본인의 어떤 그 주장이라 이런 것들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아무래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일각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지향하는 그런 정책 기조 아래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은 또 모순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한쪽은 이제 개발을 막아놓으면서 낙후된 어떤 지역에 뭔가 이런 어떤 도시재생 뉴딜을 하는 것은 총량적으로 본다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어떤 순기능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재정 착률에 대한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 예산만 해도 벌써 50조 정도 예상이 돼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돈이 풀리긴 하는데 이에 따른 어떤 기존에 있던 정착민들 또는 거주자들에 대한 쫓겨난 현상,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을 어떻게 적절하게 방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이제 극복하느냐는 상당히 이제 과제로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박원순 시장 공약 중에 그 서울 전역을 스마트 도시로 바꾼다라는 계획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아닌 부동산 아닌 부분도 있고 물론 좀 큰 범위의 계획이기 예.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요. 6대 스마트 전략산업 육성, 벤처 5,000개 육성, 스마트 도시 혁신 생태계 조성. 뭐 골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네. 화려한데 네. 글쎄요. 물론 3선은 성공했지만 이렇게 큰 계획들이 임기 내에 네. 과연 예산 지원을 받아가면서 네. 다 마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가능할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견해 주시겠어요? 뭐 나름대로 뚝심이 있는 분이시니까 뭐 네. 충분히 추진은 가능하고요. 스타트도 분명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른 어떤 후보들과 또는 아니면 기존에 경쟁했던 분들과의 어떤 다른 어떤 차별화된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스마트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공약을 넣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공약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 어떤 측면들도 있는데 뭐 벤처기업 뭐 5,000개를 육성하겠다 하는 것은 스타트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것이 스타트를 한다 하더라도 발전시키고 마무리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들은 이제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되는데 뭐 누구라도 이제 이번 선거에 나올 때는 이런저런 어떤 멋진 공약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뭐 선거와 관련해서 대내적인, 그러니까 내적인 변수도 있지만 사실 대외 변수를 꼽자라고 하면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통화기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 우리 한국은행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네. 뭐 가계부채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경기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집값이 더 지금 안 좋은 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는 네네. 것 같거든요. 일단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부동산 가격하고는 분명히 이제 역외관계가 있는 것은 알려져 있는 이제 네. 현실이긴 한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어떤 대폭적인 금리 인상은 실질금리 형태로 따진다면 돈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대폭적인 인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만큼 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약간의 뭐 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반영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 한국 경제가 그 정도까지 뭐 금리를 인상할 만한 어떤 자신감이 있거나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대폭적인 금리 인상은 쉽지는 않겠다. 오히려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수요라든가 정부 정책의 어떤 그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뭐 좌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금리 영향은 있겠으나 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어떤 요소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변수는 아니다. 네. 예. 뭐 대폭적으로 올리기는 좀 우리나라는 쉽지 아직은 않다. 좀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는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네, 보유세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하반기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네. 싶은데 네. 일단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보유세 개편 방향을 지금 정부가 곧 이제 윤곽이 나오는데 네, 네.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으로 네. 가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과표를 갖다가 뭐 기준시가, 공정시장 가격이라는 기준시가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네. 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 기본적인 어떤 뭐 이거 이제 일반적인 보유세 자체도 이제 건드리려고 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중에서 아직까지 뭐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여러 네. 가지 뭐 어려운 어떤 뭐 아니면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긴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챙겨볼 때라면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율을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공정시장 가격을 인상하는 두 가지를 다 쓸 수도 있고요. 둘 다 쓸 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카드가 강력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율은 이제 낮은 채로 공정시장 가격이라든가 기준 가격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시장 가격을 놔두고서 세율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그 세율의 인상보다는 공정시장 가격을 인상하거나 그다음에 실제 그 가격에 대한 어떤 현실화를 통해서 세율은 이제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가닥으로 가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부분들 크게 고려해야 될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 부담, 그러니까 1주택 증세 검토냐 노인층 보완책 필요냐. 자 어떻게 보십니까? 증세는 이거 1주택에 대해서도 이런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까지 해버린다면 상당한 조세 저항이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뭐 선거 전에 나왔다면
뭐 이 정도의 어떤 이야기는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1주택자한테까지도 영향이 네. 미칠 것이다라는 거는. 네, 네. 근데 하지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 조세 저항이 클 것이다.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뭐 이것까지는. 네. 네, 그만큼 변수라는 네.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변수 저희가 또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부정적 효과 작다. 집값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 뭐 보유세의 득과 실을 따져봤었을 때에 득이 클 것이냐, 실이 더 클 것이냐, 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폭락 우려에 대해서는 뭐 보유세 같은 경우가 여태까지 그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규제책들 중에서 마지막 카드거든요. 네. 뭐 이거 말고는 사실은 뭐 더 이상 쓸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태까지 뭐 모든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보고요. 집값 폭락 우려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하는 시각들이나 제 개인적인 시각도 그런데요. 다만 부정적 효과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충분히 이제 해석하고 얘기할 수 있으나 이제 소비 수요의 어떤 부족을 갖다가 또 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자체 반발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거래세 인하, 지방세 부족 우려.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릴 게 아니라 차라리 거래세를 현실화해라. 네. 뭐 초반에는 그런 논쟁도 있었기 때문에 저런 지금 뭐 변수들로 등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보유세와 거래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거래세를 갖다가 인하를 그러니까 하기 전에 뭐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세라는 것은 이제 뭐 지방 재정에 이제 기여를 많이 하고요. 거래세 같은 건 이제 국세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네. 만일에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도 우리도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거래세는 놔둔 채로 보유세만 올렸으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조세 제한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인하를 시켜 버리면 아마도 뭐 지방 재정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지방 정부에 이제 부과하는 그러니까 부여하는 어떤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재정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 약간 손실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이제 앞서 저희가 변수들을 다 짚어봤습니다. 금리 인상도 있었죠. 특히 이제 보유세 얘기 지금 계속 중점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선거 결과가 여당이 승리로 끝난 만큼 네.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는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 유지 것 내지는 같습니다. 강화를 봐야겠죠. 네. 모든 상황들을 짙게 봤었을 때 하반기 부동산 시장 네. 전망 최종해 주시죠. 뭐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뭐 시장의 추이는 봐야겠지만 네. 뭐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어떤 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일에 실수요자 입장이라면은 굳이 뭐 내가 뭐 이걸 가격을 하락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뭐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 딱히 상승할 만한 어떤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딱히 하락할 만한 이유가 또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라든가 선호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해도 뭐 나쁘지 않은 어떤 시절일 수도 있겠으나 뭐 순수하게 어떤 투자, 그러니까 뭐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자 목적에서는 좀 더 신중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거래 이렇게 절벽 정리를. 우려는 있겠네요. 뭐 계속 그런 것들은 있을 것 같고요. 요것은 뭐 특별한 어떤 호재가 뭐 네. 뭐 규제 이외의 어떤 뭐 국가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쨌든 큰 변화의 또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양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